자, 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자, 오늘은 27년 대비 전공수학 설명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22년에서 26년 5년간 과목별 점수 비교가 어떻게 됐는지, 두 번째로는 최근 5년간 그 문항 형식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됐는지인데, 여기서 이제 논술형은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입형과 서술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과목별로 분석을 하는데, 최근 5년 동안에 나타났던 그 각 과목의 어떤 그 문제에서 제시된 용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출문제인데, 여기서 기출문제 해설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따로 하지 않는데, 한 가지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학습은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은지 학습 전략과 그 다음에 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전체적으로 임용시험에서 제시되는 것은 크게 80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걸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교과 교육하고 교과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교육론은 수학과의 경우는 30% 24점이 나오고, 교과 내용은 70% 56점이 나와서 총 80점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에서 26년간 과목에 관련된 그 점수를 보시면 큰 차이들은 없는데, 여기서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들을 보시면 현대대수학이 10점, 8점, 8점, 10점, 8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8점에서 10점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낫겠죠. 그 다음에 그 해석학은 8점씩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그 보는 견해에 따라서 10점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8점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복소 함수론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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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점 했다가 26년도에는 6점이 나왔는데, 이거는 아마 내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복수함수로는 6점이 나오는 게 이제 그 맞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점수 배점을 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현대대수학은 몇 점을 내야 되고 이런 기준은 없는데, 이 기준을 갖다가 산정하기 위해서, 점수를 배점을 산정하기 위해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 대학에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학점에 비례해서 점수를 준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에 미쳐서 본다면 복수함수로는 이제 6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거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상수학은 4점, 6점, 4점, 4점, 6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4점이 나오는 경우는 한 문항이 나왔다는 뜻이고, 6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두 문항이 나왔다는 뜻인데, 이것도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고, 미적분학은 2점, 2점, 4점, 2점, 4점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도 뭐를 보는 거냐면, 2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기입형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4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서술형에서 나왔다는 뜻인데, 이때 이제 이 4점이 나왔을 때 복잡도에 따라서 4점을 줄 수도 있고요. 이 4점 안에는 실해석학적인 요소를 강하게 넣어서 껍데기로는 미적분학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미적분학과 해석학이 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해석학이 8점씩 나왔는데, 이게 보는 견해에 따라서 10점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한 얘기가 이제 거기에 미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그림에서는 그 차이가 없지만 이것을 그래프로 보시면 현대대수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수함수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상수학이라든지 미적분학이라든지 이 과목들은 점수가 풀마 2점씩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제시하지 않은 것들은 그래프에서 나타났듯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이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수 기준에서 봤다면, 그렇다면 문항에서는 어떻게 됐는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거 내가 이제 여기 잘못됐는데 23문제가 아니라 2문제입니다. 그래서 현대대수학은 세문항, 두문항, 세문항, 세문항, 두문항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위상수학이 한문항, 두문항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는 거고, 복수함수론을 보시면 다 두문항인데 여기에서 이 4년 동안은 8점이었고 올해는 6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는 서술형만 두문항이 나왔다는 뜻이고, 여기에서는 서술형 한문항, 기입형 한문항 이렇게 이제 나왔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것도 뭔가 이게 아까 두문항인데 그게 오타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프도 잘못 나왔는데 이렇게 두문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항을 보시면 이게 이제 변함이 없는데 기입형은 6문항이고 서술형은 17문제인데 이 기입형에서 보면 A형에서 4문항, B형에서 2문항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형에서 8문항, B형에서 9문항 이렇게 해서 총 23문항이 이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부터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하시면서 봐야 되는 건데,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기입형은 어떤 문항이 나올 것이고 서술형은 어떤 문항이 나올 것인가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뭐냐면요, 교과교육론 A형 한문항, B형 한문항, 미분 기하, 확률과 통계 이 내용들을 보시면 매년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목들은 우리가 매년 출제되는 문제다. 기입형으로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학이라든지 현대대수학이라든지 위상수학이라든지 복수함수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과목은 출제되는 해도 있고 출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26년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최근 5년 동안을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무엇으로 이제 볼 수가 있냐면요. 2020년 초반,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때는 전공에서 알고리즘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이것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큰 변화가 없었는데 조금 전에 말한 2019년부터 2023년 정도까지는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좀 높았다면 24년도, 25년도, 26년도로 넘어가면서 알고리즘에 대한 그 복잡도는 좀 더 약화됐다. 그러니까 복잡도가 이제 달라졌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시간 배분에 있어서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는 시간 부족 현상이 많았다면
2024, 2025, 2026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이제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입형의 특징은, 지금 우리가 이제 기입형을 보고 있는데요. 기입형의 특징은 단편적 지식을 물어보거나, 올해는 이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발생 순서 또는 역사적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순서 문제라든지 단편적 지식, 이것을 물어보는 것들이 교과교문의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공 문제는 비교적 복잡하지 않는 좀 단순한 문제로 나왔는데, 예년에 비해서 한 5년 전 정도에 비해서 본다면 복잡도는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복잡도가 더 단순하고 계산량이 조금 줄어드는 형식으로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의 시간상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상수학은 이건 이제 2점짜리 시험 문제가 나온 거죠, 기입형이. 그러면 이 위상수학의 기입형의 문제는 대체로 개념을 물어보는데, 이 개념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위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을 만들고 나서 그 만들어진 위상을 가지고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형태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뭐를 만들라는 거, 올해 같은 경우는 위상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내부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문제들도 그렇고 위상수학에서 2점짜리 문제는 대체로 개념 파악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형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들, 복수함수론, 미분기학, 확률통계, 또 기존에서 본다면 현대대수학, 이런 과목들은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애들도 있었고, 뭐 최근 한 2, 3년은 개념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올해 미분기하는 이제 조금 달랐습니다. 미분기하는 조금 그 계산량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계산량보다 이제 개념이 조금 더 한 단계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전에는 계산량이 조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장담을 못 하는 건요, 출제위원이 들어가면 전년도 출제위원의 50%는 유임하는 걸 원칙을 합니다. 물론 이제 원칙이라고 했지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원칙을 하다 보니까 전년과 크게 형식이 변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려는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성향들이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최근 2, 3년 동안은 뭐 문제가 조금 단순했다, 계산량이 좀 적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하되, 기본적으로는 뭐를 하고 있는 게 분명히 많냐면 알고리즘하고 개념하고 과거하고 다른 것은, 과거에는 개념이면 개념, 알고리즘이면 알고리즘, 이거 하나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웠는데, 최근의 문제는 개념에 알고리즘을 첨가시키는 형식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해도 문제를 풀기가 어렵고요. 개념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어떤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정리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위로 살짝 올라가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교사 임용 시험은 오늘날과 같은 틀을 맞춘 거는 96년도로부터 봐야 돼요. 그러면 약 30년 동안 시험을 본 겁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임용 시험은 있었는데 그때는 전국 단위가 아니라 그 각 도별로 이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순위고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의 전국 단위의 형식을 갖춘 것의 임용 시험은 30년을 시험을 봤고요. 우리가 교과 경론을 제외한 교과 내용학의 경우는
보통 17세기에서 19세기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론에 대한 내용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시험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동일한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의 큰 변화가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의 문제에서 개념을 파악했습니까의 문제로 넘어갔다가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여기에 알고리즘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단순하게 단순하게 정의나 정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설명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 실제 시험장 안에서 자기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로 넘어가면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는 건 참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념을 이제 그냥 알아보는 형태가 된다면 그 다음에 개념을 파악해보고 개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의미들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반복 학습이 필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인데 단순 반복이 아니라 반복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의 의미를 점점 깊게 파고드는 형식으로 학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입형의 특징입니다. 자, 서술형에서 보시면요. 서술형에서는 교과기억론은 매년 5문제, 현대대수학 2문제, 정수론, 선형대수학 1문항, 위상수학 1문항, 복수함수론 1문항 또는 2문항, 확률과 통계 1문항, 미분기하학 1문항, 실해석학 2문항. 이 내용은 그냥 고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고정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가 달라지고 있냐면 22년부터는 이산수학이 전부 다 서술형으로 나왔지만 이산수학이 이제 서술형 또는 기입형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제외한 최근 4년 동안은 복수함수로는 서술형이 2문항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항수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고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밑주신 부분들은 최소 1문항, 그 다음에 현대대수학하고 해석학은 2문항, 그 다음에 교과기억론 5문항은 매년 출제되고 있다. 이건 거의 고정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교과교육론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는데 교과교육론도 우리가 과거에는 개념에 대한 단순 암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개념 또는 이론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변화가 됐다가 지금은 교수 학습과 이론을 결합시키는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25년, 26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교과경론의 문제가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철학에 따라서 답안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형식으로 2025에서 2026년 사이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답안지에 대한 작성 방법을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 말은 답의 유일성을 확보하는 내용이죠. 그런 쪽으로 이제 변화됐다는 거고, 이건 이제 뭐 해답의 문제라고 한다면, 교과경론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 암기 또는 이해, 여기에서 실제 적용, 이쪽으로 내용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중심이 됐죠. 그 다음에 뭐 이따가 그 내용들에서 나오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문제 해결이라든지 수학교육 심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리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정교육과정은 이해도 중요하지만 얘는 암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달라졌다면 서술형은 서술형인데 이 서술형에서 4점짜리의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 이제 변화되냐면 기본적인 공부를 했으면 4점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1점 또는 2점 정도는 어렵지 않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 방법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년에는 어떤 주제가 주어지고 그 주제에 맞춰서 서술하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서술하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출제하신 분이 설명을 하는 거죠. 출제하시는 분이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그 과정 중에 1점 또는 2점을 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점수에 대한 논란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그 교과경론의 이제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 문제인데, 이 전공 문제에서는 미분기학, 미적분학, 이 내용들은 어떤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냐면, 물론 이제 기본적인 점수를 기입형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이쪽 문제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뭐가 되냐면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미분기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을 어떤 알고리즘, 보통 이제 시험 문제 한 70% 이상은 미분기학은 알고리즘 문제인데, 미분기학의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올라졌다는 얘기는 예전엔 같으면 80% 90%가 알고리즘 중심의 문제였다면, 최근의 문제는 40% 이상 정도가 미분기학에서 제시되는 어떤 이론에 대한 배경적 지식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든지 하는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물론 여전히 알고리즘은 이제 나오긴 하지만 단순한 알고리즘만으로는 문제가 풀 수 없는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미분기학 또 미적분학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난이도가 상승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낫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대수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해석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크게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문제 풀면서, 분석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나머지 문제들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개념을 파악하고, 이걸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파악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파악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얘기되고, 그 안에서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서술형이 나타나는 이제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에서 했었던 얘기들을 이제 보시면, 아까 얘기를 했듯이 교과교육론이 개정교육과정을 기초로 해서, 여기 다시 와서, 이것을 이제 개정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교수학습 문제, 이 둘이 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축으로, 이거와 관련된 문제 해결이라든지 또는 수학교육 심리학이라든지 또는 방법론이라든지 또는 철학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계되느냐. 그래서 단일 문제보다는 연계성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서 보실 때 이게 요즘 이제 책이 잠깐 변해서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그 문음사에서 나온 수학교육학 신론에 개정교육과정과 앞에서 말한 문제 해결, 심리, 수리,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문음사에서 나온 수학교육학 신론에 나왔었는데 최신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나온 건 수학교육학 신론 1에서는 문제 해결, 수학교육, 심리, 수리, 철학 이런 걸 중심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론 2에서 개정 교육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신론 1, 신론 2를 보시는데 수학교육학 신론 2는 아마 문음사가 아니라 이게 그 경문사에서 이게 나올 겁니다. 이게 경문사에서 이 책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교육 과정과 교재 연구, 이제 경문사에서 나온 책,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이론으로 바탕으로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이론을 그냥 나열하고 암기하고 개정교육 과정을 암기하고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그런 스타일의 문제에서 지금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수, 지도, 학습 하는 현장이 제시가 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기초로 문제 해결 또는 수학교육 심리 또는 그 교수학적 현상학, 그 다음에 수리철학, 그 다음에 이제 그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뭐 APOS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것들과 결합된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방금 말한 신론 1, 신론 2 수학교육 과정과 교재 연구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 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읽다 보면 아마 자연스럽게 답안 작성하는데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변화가 쭉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자,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수학과는 여러 번 변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7차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7차 교육과정의 특징들이 무엇이었냐면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개정이 되면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심화 보충형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7차 교육과정이라는 얘기는 개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7차 교육과정이라서 추구하는 철학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수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7차 교육과정의 철학적 입장은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심화 보충이 넘어가면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없어지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원리를 제시했어요. 역사, 발생적 원리, 그 다음에 점진적 수학화의 원리, 그 다음에 구성주의 원리. 이때 이제 이 구성주의라고 얘기하면서 괄호 열고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구성주의 원리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두 가지 이론은 누구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프로이덴탈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부하실 때 프로이덴탈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뭐 문제 해결도 나오겠지만 역사 발생적 원리, 그 다음에 프로이덴탈의 수학화, 그 다음에 형식 부력의 원리, 그 다음에 프로이덴탈의 교수학적 현상학, 이런 것 등을 이제 보시면 우리가 저기에서 아까 말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프로이덴탈의 이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구나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항상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과정,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스파트의 수개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다 나오지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특이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딘지의 이론들이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딘지 이론이 생각보다 이렇게 출제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2010년도 이후에 수리 철학에서 비고츠키의 이론이 특히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이 올해도 나왔지만 근접 발달 영역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최신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안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표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표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각 과목이 가지고 있는 현대대수학이면 현대대수학에서 학습해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한다든지, 선형대수학은 어떤 것을 연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 수업이 이론이 시작되면 아마 내가 오리엔테이션으로 짧게는 20분, 길게는 한 30분 이상을 아마 이 과목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내가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깔끔하게 얘기하는 건 어떤 문제들이 다수가 출제가 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갈로와 이론이
23년도에는 안 나왔지만 갈로아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갈로아 이론이 되는 것은 이제 이따가 해석학도 이제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갈로아 이론을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갈로아 이론 안에는 확대체라는 개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로아 군이라는 개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항식 환의 문제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데알의 개념도 들어가게 되고요. 이데알의 개념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근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갈로아 이론의 최대 장점은 확대체라는 것을 배경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이 안에 군의 개념, 환의 개념, 다항식환의 개념, 이데알의 개념 이런 것들이 한 문항 안에서 여러 개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대수학을 단순하게 나눌 때 군환체라고 물어봤다면 군환체 3가지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는 이론이 갈로아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갈로아 이론은 거의 매년 나온다. 그러니까 점수가 상대적으로 8점, 10점을 나오다 보니까 10점이 나올 땐 좀 더 괜찮은데 8점이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현대대수학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다 물어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론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대표적인 이론이 갈로아 이론입니다. 그래서 갈로아 이론이 이제 이런 것의 배경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은 선형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얘를 이해하는 거예요. 얘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학문이 선형대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선형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 선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의역하면서 일체라는 뜻으로도 이제 의역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럼 이 선형이라는 개념은 이론적으로는 원점을 지나는 일체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크게 기저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변환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변환에 고유한 성질을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고유한 성질을 알아볼 때 이 고유한 성질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한다요? 고유값이에요. 그리고 이 성질을 갖추고 있는 이 성질에 종속된 공간을 우리가 고유 공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공간 속에 있는 벡터를 고유 벡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를 보시면 고유값이 나오고 고유 벡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대칭행렬, 정규직교기조, 직교행렬, 정사형, 최소다항식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요 핵심 이론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말한 고유한 성질에 나타나는 하나의 일종의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모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환의 특징은, 선형 변환의 특징은 선형 변환을 합성을 하려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이 선형 변환은 다른 걸로 표현하면 무엇이다?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기저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행렬로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고유 벡터로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선형 변환으로도 물어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물어보는데 결국은 고유 값을 축으로 놓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그 모델들은 다양화될 수 있고, 그 모델들이
우리가 그 특징에 따라서 정사형이냐 또는 대칭이냐 또는 대각이냐 이런 뜻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선형 변환을 하다 보니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또는 역변화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들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행렬 시계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 대상이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선형대수학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공부해야 될 이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다, 용어가. 그 다음에 정수로는 내가 이제 보통 학교에서 쓰는 이론은 아니지만, 용어는 아니지만, 내가 정수론을 얘기를 할 때 무슨 말을 표현하냐면, 큰 수 문제를 작은 수화 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명 우리는 동치라고도 하지만 정수론에서 따지면 그것을 합동이라고 하죠. 합동. 그래서 이 합동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정식의 문제와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합동식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정수론은 객관식일 때를 제외하고는 매년 한 문항이 나와요. 한 문항이 나오다 보니까 이 한 문항 안에 정수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이론들을 다루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일명 유크리트 알고리즘이라든지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합동식이라든지 근의 존재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에 관련된 문제를 통상적으로 한 문항 안에 집어넣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인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을 이제 연계시켜서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고체 합동식의 문제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체 합동식의 문제에서 구할 때는 대체로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가 이제 따르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수론의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데 요 질문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고체 합동식이 출제의 기본 틀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내가 강의를 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시험 문제는 정수론이 한 문제지만 우리가 현대대수학의 뿌리, 현대대수학이라는 과목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를 본다면 현대대수학이라는 것은 정수론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수론에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론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대수학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수론을 포기하면 현대대수학을 포기한 것과 거의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4점짜리 문제가 아니라 12점 또는 16점짜리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시험에 뭐가 나왔든 간에.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이론들은, 그래서 요 이론들은 군론과 환론에서 나오는 이론과 거의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군환의 모델들의 70, 80% 이상은 우리가 정수론에서 나온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그 현대대수학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정수론 이론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이산성을 공부하는 거지만 이것은 주로 이산수학을 하는 것은 수학에서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산수학이 최근에 강조되는 것은 정보화 시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AI로 이렇게 넘어갔죠. 우리가 이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산수학이 가지고 있는 이산성을 연구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알고리즘도 하지만 최적화 문제가 핵심 이론이에요. 그러면은 최적화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고 이 최적화의 문제를 넘어가는 데는 우리가 세기, 그러니까 수세기 문제, 세기 문제, 알고리즘 문제, 그래프 문제, 결정 문제
이렇게 이제 크게 4개의 그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영역으로.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4개의 영역이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이제 우연히 최근 들어서 우연히 생성함수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됐지만 앞에서 말한 이 문제는 최적화의 문제다. 최적화의 문제고 우리가 이산수학이 본격적으로 출제된 이후에는 초창기에는 세기 문제, 그러니까 뭐 순열, 조합, 중복 조합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었다면 가면 갈수록 그러한 세기 문제들은 기본적인 배경으로 깔고 가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배경으로 깔고 가면서 우리가 알고리즘 문제, 즉 알고리즘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점화식, 점화수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고리즘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은 보충 자료로 이렇게 활용되는 경향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은 최적화 문제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항상 이 뿌리를 기초로 해서 뿌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교사 임용 시험 같은 경우는 가지를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가지가 뿌리와 연결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본적인 뿌리를 기초로 해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산수학 같은 경우는 정수론, 이산수학, 아까 선형대수 이런 것들은 시험 볼 때 세 과목이 12점입니다. 합하면 12점 중에 10점 이상은 나와야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하게 합격하는 데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맞춰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해석학에서도 이제 앞에서 아까 내가 현대대수학 얘기할 때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현대대수학에서 갈로아의 이론이 있다면 해석학에서는 함수열, 함수항 급수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함수열, 함수항 급수는 매년 나옵니다. 우리가 해석학에서 제일 중요한 그 이론은 우리가 이제 19세기 이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필론 델타를 바탕으로 한 이론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19세기 바이럴 스트레스에 의해서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내용 중에 이것을 하는 것이 극한 문제죠. 그래서 해석학은 극한을 기준으로 우리가 실무안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극한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연속 이런 것들이 나오고,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 이렇게 이제 크게 본다면 극한과 연속,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영역, 또는 하나를 더 늘린다면 수열까지 따진다면 이제 네 개의 영역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영역을 가지고 이제 이 네 개의 영역이 해석학을 움직이는 중요한 축이라고 보는 건데, 이 문제가 나오려면 최소한 4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교사 임용 시험에서 최근에는 2문제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문제만 나왔으니까 이 4개의 문항을 전부 다 물어보기가 곤란하겠죠. 그랬을 때 이 4개의 문항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함수열, 함수항 급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열과 함수항 급수를 기준으로 임용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실해석학이 6문항, 7문항이 나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3문항이 나왔건 4문항이 나왔건 함수열과 함수항 급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쪽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미적분학은 원래 이제 미분 적분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교사 임용 시험에서는 다변수의 입장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다변수에 관련된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적분과 선적분의 문제가 이제 중심축으로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뭐 교점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중적분과 선적분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이때 뭐 이 내용들은 여기서는 결국은 알고리즘 문제로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어렵다라고 하게 나오게 되면 노골적으로 중적분, 선적분을 물어보면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에 의해서 문제를 풀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물어보는 거죠. 이게 중적분에 관련된 이론을 써야 됩니까? 이게 선적분에 관련된 이론을 써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근본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특별한 말 없으면 미적분학의 문제는 다변수 함수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적분 문제와 선적분 문제가 절대적이다. 물론 이제 여기서 가끔 이상적분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중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위상수학에서 보시면 내가 이제 이 위상수학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상수학의 시작과 끝은 결국은 위상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위상을 공부하는 거고, 이 위상의 핵심 이론은 오픈셋이에요. 그러니까 열린 집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앞으로도 뭐 여기서 나왔던 게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절대적입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것을 이해하는 게 절대적인 거예요. 오픈셋의 개념을. 그러니까 오픈셋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위상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는 상황에 따라 위상이 바뀔 때마다 오픈셋의 개념도 바뀌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닫힌 집합의 개념도 바뀌고, 그로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상수학은 어떤 거를 여기서 뭐 컴팩트를 물어봤느냐, 거리 공간을 물어봤느냐, 연결 공간을 물어봤느냐, 뭐를 물어봤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위상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은 오픈셋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상을 보실 때마다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의 특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에서 배웠던 이 위상에 대한 이그젬플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합니다. 되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하고 달리 위상수학은 대학에서 배웠던 해석학 책만 가지고는 임용을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서에서 나온,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본서라고 하죠. 기본서에서 나왔던 이 예제들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임용시험은 그 범주를 다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보게 되면 위상수학만큼은 책의 이론을 공부를 하지만 거기서 나온 예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위상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느냐, 범주를, 이 모델들을. 그래서 내가 다른 과목하고 달리 위상수학만큼은 강조할 때 얘는 꼭 기출문제를 참고하라고 합니다. 다른 문제들도 기출문제를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절대적으로 위상수학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위상수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하고 달리 위상수학은 처음에 1단계 책의 이론을 공부한다. 2단계 기출문제에서 나온 이론을 가지고 다시 책을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상수학만큼은 기출에서 나온 위상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위상이 정의됐을 때 열린 집합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열린 집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위상일 때는 어떤 특징, 이거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위상이 바뀔 때마다 열린 집합의 특징은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열린 집합의 특징이 뭔지를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라는 거고, 그 능력을 기르기에 다양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다양성은 결국 대학에서 공부했던 책을 가지고는 부족하고 우리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열린 집합을 이해하는데 포인트를 둬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함수로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복수함수론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해석적이라는 것과 복수 적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틀인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해석학 영역에 실해석학, 복수함수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석학 영역이에요. 물론 위상도 해석학과 이제 뭐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복수함수론을 공부하실 때는 대부분의 출제위원들이 실해석학과 연계돼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해석학과 연계되는 경우도 있지만 복수함수론이 실해석학과 차별되는 게 뭐냐를 중심으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고. 여기서 나온 올해는 이제 아주 특별하게 나왔지만 이거 아주 중요하게 수많은 이론들 중에 예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코시 리만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코시의 적분 공식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수 정리, 그 다음에 선적분, 가우스의 평균값 정리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적으로 활용되거나 이런 것이 응용이 돼서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대값의 최대 최소값 정리. 그래서 이제 일명 이것에 이제 끝으로 가는 게 우리가 이제 리우빌레 정리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경이 되는데 처음에 말한 두 문제 해석적인 것과 관련된 게 이제 코시 리만의 방정식 문제 그 다음에 복수 적분을 하기 위해서 선적분 그 다음에 유수 정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시험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지만 실상은 요거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분 기하학은 기하학이라는 것에 대하니까 불변의 성질을 연구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하학은 크게 이제 둘로 나누죠. 미분 기하학은 크게 둘로 나누는 게 정칙 곡선과 곡면의 문제인데 누가 뭐래든 불변의 성질을 연구하는 것은 주로 곡선과 곡면을 이해하는 언어는 곡률이다. 그래서 미분기하학의 핵심적인 개념은 무엇이 나왔나요? 라고 이렇게 쭉 보면 거의 다 나오는데 결국은 곡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곡률의 의미가 곡선상에서 논의할 때와 평면상에서 얘기할 때와 공간상에서 얘기할 때의 의미가 평면상에서는 높이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곡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높이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방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방향 개념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평면으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났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빛고임이다 또는 2차 곡률이다 또는 연률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곡률, 연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곡면상에서 물어본다면 거기서 이제 가우스 곡면이 어떻게 휘어졌는지 어떤 모양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우스 곡률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이 가우스 곡률을 구하는 방법 또는 곡면을 수직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나타나는 곡선을 이해하기 위해서 법곡률, 측지곡률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분기하학은 누가 뭐래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곡률이라는 용어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확률 통계는 내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기출문제들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쭉 여러분들의 자료가 들어간 건데 내가 요 11번을 기준으로 A형 11번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이 되는데 원래 시작점에 기출문제를 다루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출문제는 우리가 이론은 부분적인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을 했다고 해서 전체를 이해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징은 직접이 나왔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이게 이용되지는 않았는데요. 얘네들은 이거로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분해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영적 관점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2, 4, 5, 13이 쌍마다 서로소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쌍마다 서로소이면 순환군인 것이고 쌍마다 서로소가 아니면 순환군이 아니다. 이 문제는 순환군은 아니죠. 그 다음에 얘는 순환군이에요. 그러면 준동형 사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에서 치역은 공역의 부분군이에요. 그 다음에 정역의 윗수는 치역의 윗수와 커널의 윗수로 이렇게 나눠요. 자, 그러면은 이 문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얘가 순환군이기 때문에 순환군의 모든 부분은 순환군이에요. 순환군인데 윗수의 6개의 부분군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부분군의 개수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의 문제니까 이 문제는 이미지 파이의 밑수는 P의 제곱 곱하기 Q의 1승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물론 PQ는 서로 다른 서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P와 Q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여기의 소인수가 몇이에요? 여기 소인수는 2, 5, 13이죠. 그러니까 PQ는 2, 5, 13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개 이상 있으니까 이 문제는 2의 제곱 곱하기 5, 2의 제곱 곱하기 13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가 이것의 부분군이니까 이것이 200을 나눠야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치역의 윗수는 2의 제곱 곱하기 5 그래서 20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커널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커널은 아까 이 정리에 의해서 26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논의를 할 때 이런 과정을 쓰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준동형 사상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준동형 사상이 어떤 건가? 정역은 순환군인가 아닌가? 공역은 순환군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6개의 부분군을 가졌다라는 말 속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가 될까? 그럼 얘는 순환군이니까 그것의 개수는 물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런 뜻이 되니까 6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도 될 수 있고 6 곱하기 1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이라고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P의 5승꼴로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수를 놓고 보면 1, 2의 제곱이니까 2, 1, 1이니까 어떤 것도 지수가 5가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론은 2 곱하기 3 또는 6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에서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6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 그럼 6이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2 곱하기 3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루실 때 이것이 쉬운 문제, 만약에 이제 나한테 물어본다면 이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시험장 안에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부닥쳤을 때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의 입장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걸 칠판에 써놓지 않고 이렇게 패드에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거를 예쁘게 쓰는 답안지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여기서 나와 있는 개념, 준동형 사상의 특징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윗수가 6개의 부분군을 가지고 있다면 원군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밑그림을 만들어 놓고 나야 그 다음에 답안지가 예쁘든 안 예쁘든 둘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답안지가 예쁘냐 안 예쁘냐는 것이 첫째가 아니라 그건 둘째 문제예요. 그러면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고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은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이게 말하다 보니까 폴리의 문제 해결 과정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이런 공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전에 들어가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문제는 잘 풀었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이런 내용들은 변화가 이건 정해진 바가 없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겠죠. 이 다양한 변화가 일으킬 때도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그러한 훈련, 그러한 학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내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에 학습 전략과 강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보시면 1, 2월, 3, 4월, 5, 6월 해서 내가 예전에는 기초 이론반, 심화 이론반 이렇게 해서 나눴는데 이것의 큰 틀에는 이제 변화가 없어요. 큰 틀에는 변화가 없는데 기초 이론반하고 심화 이론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서 기초 이론반에서 모든 학문에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과목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핵심적인 과목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자. 단기간에 안 되는 문제를 먼저 하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석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정수로, 선형대수, 현대대수학 이렇게 6개의 과목을 먼저 둬서 이 중에서 해석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을 수요일 날 정수론, 선형대수학, 현대대수학을 목요일 날 하면서 이걸 이제 기초 이론반의 개념으로 잡은 거고요. 심화 이론반에서는 전 과목을 다 하는 겁니다. 시험에 볼 과목. 그래서 앞에서 말한 6과목 이외에도 미분기학, 확률통계, 이산수학 이런 과목들이 여기에서 좀 더 보충이 돼서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까 10개 과목이라고 했는데 여기 한 과목이 빠졌는데 아마 이 시점에 미적분학을 따로 내가 시간을 따로 내서 아마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 6월에는 기출문제를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데 이때 이 기출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앞에서 이 기출문제에 필요한 각각의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분석적 능력,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이게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고요. 7, 8월에는 문제풀이반, 9, 10월, 11월에는 둘로 나눠서 모의고사 1, 2로 나눈 건 뭐냐면 초반에 4번의 모의고사는 기존에 있는 과목을 전체를 영역을 축소를 시켜서 마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듯이 영역을 제한을 두고 그 제한된 영역 안에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동안에 공부한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후반부 2에서는 이제 6번에 걸쳐서 우리가 전체 내용을 모의고사 형식으로 시험을 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뭘 말하냐면 현대대 수학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따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때는 박승환 선생님이 쓴 그 현대대 수학 8판을 기초로 해서 이때 다 자료로 나갑니다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군환체 이것을 4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마 대략적으로 요거 되면 보통 한 주가 남아요. 한 주가 남게 되면 이때는 현대대 수학 기출문제들 중에서 조금 채론을 중심으로 어려웠던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 8월은 이거와 이제 차별점은 뭐냐면요. 여기에서도 이제 뭐가 되냐면 이거는 전체 과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 배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대 수학, 해석학, 위상수학, 미적분학 이 4개의 과목들 중에서
특정한 영역을 이렇게 좀 나눠서 보통 강의하면서 수업 시간에 어려워하거나 점수가 잘 안 나고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각 과목마다 오리엔테이션은 사실 합니다. OT가 먼저 들어가는데 이게 과목에 따라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제 OT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개념이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를 제시를 합니다. 이때 예는 복잡한 예보다는 단순하게 앞에서 말한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그러니까 의미 파악, 뭐 이것의 배경적 지식, 이건 이제 처음 1, 2월에는 거기에 들어가면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은 뜻이냐. 이것을 이제 이해하고 하는 형태. 의미를 이해한다기보다는 개념의 뜻을 이해하는 거. 이것에다가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예제, 기본적인 예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무엇이 되는 거냐면 아마 이것만 가지고는 개념의 뜻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론이죠. theorem, 정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관련 이론들을 여기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업을 할 때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물론 이 관련된 이론을 일일이 다 증명하면서 공부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론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주거나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은 증명을 해 나가겠지만 모든 내용을 증명하면서 수업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과정에서 배웠던 증명의 시간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안에서 여기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요거를 하면서 다시 이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개념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한 번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완벽해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때 이것이 관련 기출 문제가 있으면 관련 기출을 다루게 되고요. 그러니까 1, 2월에 수업이다라고 한다면 1, 2월에서는 기출 문제가 아마 적용시켜주는 게 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단편 문제와 연결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련 기출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 거고 이것과 관련된 기출이 없는데 뭐 억지로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관련된 기출이 있으면 관련된 기출을 하면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준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서서히 내가 공부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되고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OT 시간에 했었던 내용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도 같이 보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게 되면 매주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복습 개념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 2월의 수업 진행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2월 18일이 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휴강이 되는데 개강을 하게 되면 한 2, 3주 지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아마 시간 조율을 해서 보충 날짜는 따로 잡게 되게 될 겁니다. 자, 강좌 대상.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따로 안 읽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기된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신론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5, 6월 달부터는 이제 기출 분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기출 분석으로 이제 넘어가는 형태로 교과 경론을 보셔야 되고, 제일 내용은 이때는 1, 2월, 3, 4월에는 교육 과정을 원래는
원래는 교육과정을 알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알고는 제일 좋을 수 있는데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론 공부를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신론 공부를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신론이란 책을 강조하라는 게 아니라 신론이란 책이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수학 교육론에 대한 그 이해를 하는데 좀 가장 쉽게 잘 표현된 책이다라고 해서 신론이라는 책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산수학, 미적분학, 확률통계. 이 세 개의 과목은요, 짧은 시간 내에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어서 1, 2월에 해도 되고 3, 4월에 해도 되고 5, 6월에 해도 되는데 너무 뒤에 가서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니까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통상적으로 1, 2월에는 너무 빨리 하면 뒤에 가서 잊어버리니까 3, 4월 정도에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 과목을 이제 얘기해 드리는 것이 좋겠고, 이제 내가 1, 2, 3, 4, 5, 6, 7, 8, 9, 10, 11 이게 넘어갈 때마다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월에는 내가 시험 보는 과목 중에 핵심 과목이 뭐고, 그 과목에서 나와 있는 이론들이 뭐고,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게 뭐고, 이런 것들만 충실하게 잘 공부를 해도 1, 2월은 성공하는 겁니다. 공부할 때 한 번 공부해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완성시키게 되면 나중에 참 행복하긴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진도도 중요해요. 한 번 끝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1, 2월에는 완성이라는 것보단 내가 무슨 과목을 공부를 하고 그 과목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의 핵심 이론은 뭐고 이것들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했다라고 한다면 1, 2월은 완전 성공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3, 4월은 들어가면 1, 2월에 공부했던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본격적으로 그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고, 그래서 3, 4, 5, 6월은 약간의 실험도 필요합니다. 약간의 실험도 이제 필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지만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 2월에는 내가 얘기하는 게 가능하면 배경적 지식을 습득하는 게 좋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보다는 개념적이고 쉬운 문제 중심으로 학습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1, 2월을 너무 강하게 크게 원대하게 잡지 마시고 이런 형태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거를 하면 그러면 그 기출문제는 이제 물론 5, 6월에 기출문제 풀이반이 있긴 한데 2026년 기출문제는 내가 이제 이제 최근 한 2년 동안 열심히 안 했는데 유튜브에 카이 전공수학이라고 있습니다. 카이 전공수학이라고 있어서 내가 1월 한 중반 넘어갈 때부터는 유튜브로 2026년도 기출문제들을 조금 더 자세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풀면서 수업은 하긴 할 텐데 일단 그때 이제 그걸 하게 되고 좀 더 정확하고 깊게 하는 수업은 5, 6월에 정확하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